406페이지 보시면 갱신 요구권 나와 있고요. 그 갱신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이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아직 안 배웠지만 민법 시간에 혹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배우셨어요? 상가는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상가는 1이라는 숫자하고 많이 관련되어 있고요. 주택은 2.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갱신기간은 무조건 2년 이렇게 되고요. 상가 배우셨다며. 상가를 만약에 3년 계약을 했어요. 근데 임차인이 갱신 요구해서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 요구하면 몇 년 연장이게요? 배우셨다며. 3년 계약이 됐다고 말씀드렸는데 갱신 요구하면 3년입니다. 3년이라고. 주택은 2년, 갱신 요구하면 2년으로 못이 박혀 있어요. 근데 상가는 종전 임대차 계약 기간하고 같은 기간이에요. 못 믿는 눈치야 전부 다. 못 믿으면 할 수 없어. 어? 주택은 못이 박혀 있다고 2년으로, 상가는 앞에 기간하고 같은 기간. 앞에 상가 기간을 5년 계약을 해서 고시원이야. 갱신 요구해서 5년 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언제 가서 믿을라나. 그 다음에 가로 3번 해지 통제 사유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래서 언제든지 해지 통제할 수 있고 임차인은 갱신 요구했다가도 이거 굉장히 이상하다고 그랬죠. 근데 몇 개월이 더 효력 생기고 둘째 줄 3달 있다가. 근데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밑에 쫙 나오죠. 그 중에 1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저기 4번 기출됐었다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오른쪽 페이지 가면 8번이죠. 8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넘어가시고 408페이지 보면 대항력 나왔습니다. 대항력은 첫 줄 밑줄 그시면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는 당장 생기는 건 아니고 대항력이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긴다. 이렇게. 그 대항력이 생기는 가로 2번 법적 근거는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야. 임대인의 지위를 고스란히 어떻게 한다고? 승계한다. 이렇게. 자, 대항력. 가로 3번 법인이나 가로 4번 중소기업은 대항력이 인정된다 안 된다? 인정되는 경우가 법인이나 중소기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법인은 대표적인 게 LH공사나 뭐 저기 SH공사, 경기지방공사 이런 데라고 그랬잖아요. 중소기업도 대항력 인정해준다 이 말이지. 오른쪽에 가면 대항요건이라고 봤고요. 대항요건은 인도 플러스 뭐예요? 주민등록. 근데 가로 2번 경매의 경우는 독특합니다. 선순위로 대출이 없어야 돼요. 지금 제목만 쭉 보고 있는데 요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를지 모르겠지만 선순위 저당권 등이 없을 때 인정이 된다. 뭐는? 경매는. 그 다음에 유효한 전입신고가 있어야만 인정이 되는데 가로 1번 가족의 주민등록도 전입신고, 주민등록도 포함한다. 가로 2번 단독 다가구 같은 경우는 집원까지, 다세대, 아파트, 연립, 빌라 이런 것은 뭐예요? 동호수까지. 그거고. 자, 410페이지 가시고. 자, 우선 면제권은 첫째 줄, 둘째 줄. 대항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돼. 둘째 줄. 그럼 셋째 줄. 잘못돼서 경매로 넘어가거나 세금 안 내서 공매로 넘어갈 적에 임차주택을 팔아서 바꾼 돈. 환가대금이라고 해요. 바꾼 돈. 이게 배당금이에요. 누구보다 앞서서 배당을 탄다? 후순위 권리자. 그 밖에 일반 채권자보다 먼저 배당 타갈 권능을 얘기한다. 그게 우선 면제권. 밑에 가시면 방금 전에 했던 얘기가 밑에 쭉 나오는 거예요. 그때 가로 2번. 확정일자는 어디서 봤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주민센터,
공증사무실, 이거 시험에 안 나와요. 그냥 보시면 돼. 주민센터, 공증사무실, 등기사무실, 뭐 등등등, 법원, 뭐 등등등. 많아요. 읍사무소 뭐 이런 데도 있고. 자, 그 다음에 가로 3번, 411페이지 가로 3번에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배당 요구. 그 말은 뭐냐면 가만히 있으면 우선 변제를 못 받고, 지금 어디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411페이지 제일 끄트머리 보고 있다니까. 배당 요구해야 배당을 타는 거예요. 입을 다물고 있으면 안 되고. 배당 요구. 제일 끝에 가로 3번요. 자, 다음 페이지 가시면 순위 따져보는 게 가끔씩 나오니까. 대항 요건 전입신고가 1월 7일이고 확정일자가 1월 8일이면 우선 면제권은 언제 생기게요? 1월 8일 생기는 거다. 시간 못 따지고. 아까 했던 건 그대로예요. 한번 보시고. 우선 확정일자를 먼저 받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 다음에 제일 밑에 가면 네모 5번. 반대 의무의 이행이라고 써져 있죠. 반대 의무의 이행은 방 빼는 거 얘기합니다. 그럼 세입자가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때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경매를 넣어야 된다고. 경매 넣을 때 살고 있던 방을 빼고서 경매를 집어넣어야 되냐 이 말이지. 방 빼지 않고도 경매를 넣을 수 있도록 허용하죠. 특별히. 네, 그래서 제목에 있는 것처럼 반대 의무의 이행은 집행개시 요건이다 아니다. 아니다. 집행개시가 무슨 말? 경매 신청. 반대 의무의 이행이 무슨 말? 집 비워주는 거, 방 빼는 거. 그러니까 방 빼는 것은 경매 넣는 요건이 아니다. 방 빼지 않고도 살고 있으면서 경매를 쳐넣을 수 있다 이 말이야. 오케이.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시면 금융기관의 우선 변제권 승계 얘기가 나옵니다. 요 금융기관에서 보증금 반환해 주겠다고 하는 그런, 이제 대표적인 예를 하나 설명드릴게요. 최근에 우리도 지금 진행되는 것 중에 전세 보증금 반환 보험에 들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보증금 떼일까봐. 그 보험 들었죠? 근데 주인이 보증금을 기간이 됐는데도 안 빼주죠? 그러면 그 보험회사에서 보증금을 미리 빼줘요. 먼저 줘. 그래 놓고 보험회사에서는 세입자가 갖고 있는 보증금 반환 채권을 갖다가 넘겨받아요. 보증금 미리 빼줬으니까. 넘겨받아갖고 세입자가 행사할 수 있는 우선 변제권이 있죠? 그 우선 변제권을 갖다가 그 보험회사가 대신 행사해가지고 보증금 미리 준 거 받아내요. 그런 장치가 있다고? 그거예요, 이거. 우리도 이제 그 진행하는 물건이 하나 있는데, 그때, 거기 금융기관은 보험회사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대표적으로. 그래서, 가로 1번, 우선면제권의 승계인데, 첫 줄 끝에, 우선면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계약으로 양수한 경우, 보증금을 미리 주면 이걸 양수하게 됩니다. 그러면, 양수한 금액 범위에서 우선 면제권을 그 보험회사가 금융기관이 어떻게 해요? 승계해야지. 자, 그렇지만 가로 2번에 가보시면 혹시라도 기존의 임차인이 이사를 가버리거나 전출을 가버리게 되면 대항 요건을 상실함으로써 우선 면제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 무슨 얘기냐? 가로 2번에 보면 금융기관이 지금 보증금 반환 채권을 넘겨받음으로써 우선 면제권도 넘겨받았다고 봐요. 근데 기존의 세입자가 가로 2번 박스에 있는 것처럼 대항 요건을 상실했다. 이 말이 뭐예요? 1번에 대항 요건 상실이 무슨 말이에요? 전출이에요. 전출. 이사 가거나 전출. 그래 버리면 우리 금융기관은 우선 면제권이 날아가 버려요. 그쵸? 자, 그래서 인정하고 있는 게 다음 페이지 가시면 가로 4번입니다. 보험회사 금융기관은 자신의 우선 면제권을 지키기 위해서 임차인을 대위해서, 대위는 대신이에요. 대신해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해서 등기를 시킬 수 있다. 임차권 등기가 되면 어떤 효과가 생긴다고 그랬어요? 기존의 세입자가 이사 가거나 막 전출을 가고 막 그래도 대항력과 우선 면제권을 지킬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걸 인정한 거예요. 그 다음에 7번 별표 치시고 두 줄 읽어보시고 시험에 잘 나옵니다. 아까 설명드렸어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임차권은 임차주택에 대해서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행하여진 경우, 경매 넘어가면 이런 뜻입니다. 임차인이 살고 있는 집이 경매 넘어갔다 그러면 그 임차주택의 경매 낙찰로 기존의 임차권은 없어져요. 소멸하게 돼요. 다만 보증금을 모두 변제받지 못한 근데 대항력이 있었던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그렇게 잘 나와. 상가도 똑같은 원리예요. 아까 대항력도 있고 우선매도권도 있는 양반이 배당 요구해서 우선매도권의 길을 가다가 다 못 받으면 총총총 다시 돌아와서 대항력을 마저 주장할 수 있다. 그 얘기 말씀드렸죠? 그게 이거고. 8번 별표 치셔야 돼. 일일이 읽을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오른쪽 최우선 변제권입니다. 최우선 변제권은 새치기 할 수 있는 권리. 그러면 첫 줄에 보시면 경매가 나와요. 경매. 잘못돼서 경매 넘어가거나 세금 밀려서 공매 넘어갈 적에 그 뜻이에요. 줄 그으시고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을 강제로 팔아서 돈으로 바꾼 그 배당금에서 이 말이에요. 보증금 중 전부까지는 아니고 법이 허용하는 일정 금액을 누구보다도 먼저 배당을 타갈 수 있게 해요. 다른 후순위 보고 그러면 안 되고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을 권리다. 다른 담보물권자 중에는 후순위도 있겠지만 누구도 있어. 선순위도 있다. 그래서 최우선 변제권은 여러분들은 새치기 할 수 있는 권리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 새치기 하려면 주민등록 전입신고 대항요건을 갖추고 소액에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요건에 2번 요건의 첫 줄 보시면 이러한 대항요건은 늦어도 언제까지 갖추어야 되겠다? 경매 등기 전에. 그리고 어디에 해당돼야 돼? 소액. 법에 정해놨어요. 지역마다 틀려요. 그리고 입을 꾹 다물고 있으면 안 되고 배당 요구. 요러면 새치기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 그 소액 보증금은 밑에 보시면 박스에 서울 같은 경우는 얼마가 소액입니까? 현행법상 1억 6,500만 원 이하가 소액이고 여기 이제 그 평촌 같은 경우는 2번에 들어가겠죠. 과밀억제 권역에 들어가겠죠. 사람 많이 사니까 서울 근교 요때는 얼마? 1억 4,500이다. 그게 소액이고요. 암기할 필요 없어요 이거. 자, 다음 페이지. 네모 4번에 보면 새치기에서 최우선 변제 타갈 수 있는 권리를 금액을 보증금 전부가 아니고 뭐요? 일정 금액까지만 허용한다. 이렇게. 그 일정 금액이 서울은 얼마까지 새치기 가능하고 5,500 아까 한 번은 봤었죠 우리가. 요 평촌 같은 경우는 2번 4,800까지 새치기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보죠. 한계 이렇게 돼 있죠. 그 최우선 변제권의 한계 5번에서는 다른 게 아니고 첫 줄에 있는 2분의 1 넘지 못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새치기해서 최우선 변제 받아갈 수 있는 그 돈은 경매 낙찰 대금 있죠. 경매에서 팔아서 나온 돈의 절반을 절대 넘을 수 없다. 마지노선이다. 왜 그러겠어요? 새치기 해갈 수 있는 돈이 경매에서 팔아서 나온 돈의 절반까지만으로 딱 제한을 두는 거예요. 왜 그러겠냐고. 새치기 당하는 선순위 권리자가 너무 심하게 피해를 보면 안 되죠. 선순위 권리자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그래서 절반까지로 딱 제한을 두고 있다. 그거지. 2분의 1만 기억하시면 돼요. 오케이. 됐어요. 자, 418페이지 마지막으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제도. 자, 첫 줄에 있는 것처럼 보증금을 못 돌려받고 있어. 임대차가 끝났는데. 그래서 418페이지에 지금 임차인이 어떻게 하느냐. 법원에 쫓아가서 등기시켜 주세요 라고 신청하는 거지. 그러면 등기를 갖다가 해주는데 큰 2번에 가로 2번 가면 비용은 싹 누구한테 물릴 수 있다? 임대인한테 물릴 수 있고 등기가 되면 큰 3번 대항력과 우선면역권을 취득을 하고
근데 취득하는 경우는 좀 드물고,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가로 2번. 임차권 등기되는 순간에 대항력과 우선 면적권은 어떻게 해요? 유지하는 효과가 생기는 게 일반적이에요. 이미 취득했던 사람이 이사 가려고 등기하는 게 일반적이니까 가로 2번의 효과가 일반적으로 생기는 거예요. 보통 유지입니다. 유지. 그런데 중요한 거. 가로 3번 별표. 이렇게 등기가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에 따라 등기가 된 뒤에 들어온 혹시 방이 비었으니까 새로운 세입자를 들였는데 그 새로운 세입자가 소액 임차인이다 그랬을 때 아무리 그 사람은 소액 임차인일지라도 새치기를 허용하지 않겠다. 최우선 면적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지. 왜요? 임차권 등기하고 이사간 사람을 보호하려고지. 임차권 등기하고 이사간 사람이 있었는데 만약에 뒤에 들어온 새로운 세입자가 소액이라고 그래서 새치기를 허용하면 배당에서 먼저 타가버릴 거니까 임차권 등기하고 이사간 사람이 이사를 나간 사람이 피해를 볼 수 있죠. 그거 막으려고 뭐예요? 새치기는 허용하지 않겠다. 아무리 소액일지라도. 그러면 그것은 새로 들어간 임차인은 등기부를 확인했을 때 임차권 등기가 돼 있네? 그럼 내가 소액일지라도 나는 요 사람한테는 못 이기겠네? 이걸 알고 있어야 되는 거지. 누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공부해야 된다는 거지. 그 다음에 가로 4번. 나중에 방이 비었으니까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그때 보증금 빼줄 확률이 높죠. 그러면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과 임차권 등기시켜 놓은 것을 없애줄 의무는 동시행 관계에 있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는 거지. 보통 일반적으로는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과 방 빼주는 거 세입자가 동시행 관계란 말이에요. 그렇지. 근데 여기는 아니란 말이에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죠? 임대인이 보증금을 못 빼줘서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보증금 반환이 먼저다 이렇게 기억해야 돼요. 사람이 먼저다 옛날에 그런 말이 유명했었잖아요. 사람이 먼저다 그랬듯이 반환이 먼저다. 옛날 어떤 분이 그 질문했었는데 주인하고 기억이 잘 안 나네. 그 다음에 가로 5번. 배당 요구 않고도 임차권 등기한 사람은 배당 탈 수 있어요. 엥? 아까 우선 면적권 행사에서 받을 때 배당 요구해야 타지요. 최우선 면적권도. 변제란 말이 있으면 배당 타는 거고 배당이라는 말이 있으면 배당 요구가 필요한 거야. 다. 근데 임차권 등기한 사람은 배당 요구 않고도 탈 수가 있다. 등기가 돼 있으니까. 됐어요 이제. 겨우 끝냈어요 지금. 오늘 여러분 집에 가실지 모르겠어. 저 뒤에 가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주택을 배우셨으면 이 주택 임대차 보호법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주택은 봐봐요. 주택은 보증금 금액 갖고 뭐라고 안 해. 불문이야 불문. 적용되는 게. 예. 근데 상가는 어떤가? 이 차이점을 알아두셔야 돼. 원리는 똑같고 이때는 적용 보증금 제도가 있어. 일정 보증금 이하일 때만 적용되는 게 이게 뭐라고? 원칙이라고. 그러니까 이 말은 뭐하고 똑같냐면 가난한 상가 임차인을 보호하는 제도예요. 여기는 무슨 말이에요? 임차인 보호야 그냥. 근데 상가는 가난한 이 말이 들어가는 거예요. 가난한 이 말이 들어가는 거예요. 가난한이 어느 정도 돼야 가난이야? 그랬더니 이걸 정해놓은 거야. 그래서 서울은 9억 이하가 가난하대. 9억 이하. 그 다음에 과밀억제 권역은 요 평촌 같은 경우는 6억 9천 이하가 가난이고 부산도 6억 9천 이하. 그 다음에 광역시라고 3번은 생각하시면 돼요. 광역시 지역 같은 경우는 5억 4천 이하. 광역시만 기억하시면 돼. 그 다음에 기타 지역은 뭐야? 3억 7천만 원 이하가 가난한 상가 임차인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요거 따질 때 월세가 많겠죠 상가는. 그럼 월세 곱하기 100을 해서 환산해 준다고. 상가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자 예를 들어서 서울 지역에서 보증금 1억밖에 안 되는데 월세가 1,000만 원이야. 1억에 1,000. 진짜.
이거 관리비 이런 거 빼고 전이에요, 지금. 이렇게 하면, 이런 상가 임차인 같은 경우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보호를 받겠냐, 이 말이야. 원칙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가 없다, 이 말이지. 원칙이에요, 원칙. 예외가 또 있을 수 있어. 그거 따진다고. 그러니까 월세 있으면 곱하기 100을 한다고. 근데 주택은 어떤가? 월세가 있을 수도 있는데 월세 곱하기 100을 하지를 않아, 이쪽은. 상가는 월세 곱하기 100을 하고 규모를 따질 때 그러니까 이게 상가가 독특하지, 이게. 평촌 생각해 볼까? 만약에 평촌 지역인데 보증금 5천에 월세가 700이다 그러면 좀 안 맞긴 해도 해요 그냥. 5천에 700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 보호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너무 버렸잖아. 이걸 초과보증금이라. 초과보증금. 초과보증금은 적용이 안 돼. 보호가 안 돼. 이게 원칙이야. 예외가 또 있을 수 있어. 예외가 더 중요한데 좀 이따 봐요. 그죠? 따질 때 월세 있으면 곱하기 100을 한다고. 그거 아시면 돼. 그래서 그 박스 위에다가 월세 곱하기 100 이렇게 써두셔야 돼. 상가는. 주택은 그런 거 없고. 큰 3번. 초과보증금은 이제 지금부터. 초과보증금은 뭐야? 초과보증금은. 요게 다 초과보증금, 이거 초과보증금이지. 그죠? 보호 안 되는 거지. 자, 요것도 뭐야? 이것도 초과보증금이잖아, 지금. 보호 안 되는 거잖아, 지금. 보호 안 된다고 해놨잖아, 지금. 그런데 초과보증금일지라도 적용되는 것들이 일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원래 원칙은 적용보증금 이하 보증금일 때 적용되는데, 예외적으로 초과보증금일 때도 적용되는 게 있다. 적용된다는 게 뭐냐면 보호되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지. 이건 예외적으로 그렇게 돼요. 그래서 거기 박스에 보시면 다른 것보다 대항력 가로 1번에 대항력 있죠. 그 다음에 가로 2번 갱신요구 3번 권리금 보장 이런 것으로 세 가지가 핵심이에요. 요 세 가지는 초과보증금일지라도 보호가 된다 이렇게 하는 거지. 시험은 그게 잘 나와. 그럼 봐봐요. 제가 이제 표시를 해볼 거예요. 여러분들은 상가가 딱 나오면 이하 보증금이냐 초과 보증금이냐 이렇게 기억해야 돼. 방금 전에 설명드린 걸 바탕으로 해서 이걸 기억하셔야 돼. 이하 보증금이죠. 아까 서울이 9억이 하잖아요. 그 이하 보증금이 거기 들어가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몽땅 적용돼. 요 그림을 기억하셔야 돼. 상임법이 줄여서 상임법 다 적용된다고. 그럼 이하 보증금 그런데 초과 보증금 어떤가? 초과 보증금은 그 중에서 상가금을 임대차 보호법 중에서 일부 적용돼. 이렇게 그림으로 기억하셔야 돼. 그래서 이하 보증금, 초과 보증금 나누고 초과 보증금일 때는 요것만 적용되는데 요게 뭐가 있다고? 대항력. 그 다음에 뭐요? 갱신 요구. 또 하나가 권리금 보장. 이런 게 적용된다고. 뭐 이것만 있는 건 아닌데 그 밑에 보면 뭐 또 있냐면 가로 4번에 세 달치 월세가 밀렸다. 3기 연체 시 상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거. 이것도 적용되고 이 정도까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하죠? 그럼 이하 보증금일 때는 대항력 인정돼야 안 돼요? 갱신 요구. 권리금 보장. 그러고 다 적용되니까. 그러면 초과 보증금일 때는 우선 변제권이 있겠다 없겠다 확정일자 받아놨는데 없어. 그렇죠? 이게 비워져 있다는 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 이거 옆에다 써두셔요. 초과 보증금 옆에다가 우선 변제권이 있다 없다. 초과 보증금은 없다. 상가 임대차 계약을 6개월 할 수 있어요? 6개월? 6개월 할 수가 있지. 6개월에도 법에 따라서 계약 기간은 어떻게 돼? 6개월 계약을 해서 상가 임대차를. 근데 법에 따르면 몇 년이 돼? 1년 되는 거잖아. 그러면 그게 최소한 상가 점포 계약을 하면 1년은 장사할 수 있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죠?
주택은 2년, 상가는 1년. 주택은 숫자 2하고 많이 관련돼 있고 상가는 1하고 많이 관련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최단기간 보장이야. 이 최단기간 보장 규정은 초과 보증금일 때는 적용이 돼야 안 돼?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딱 써놔야 되는 거야, 옆에다가. 그러면 상가 임대차 계약을 6개월로 했어. 서울 지역에서 보증금 1억에 월세 1,000 이렇게. 그럼 초과 보증금이지. 그러면 6개월 했을 때 6개월 되는 거예요? 1년 되는 거예요? 6개월 되는 거예요. 6개월 되는 거라고 1년은 안 된다고. 적용이 없으니까. 됐어요? 이해가 안 되는 눈치가 지금 54% 정도 되는데 지금 느낌상 이게 훨씬 중요하다. 시험이 잘 나온다고 이게. 응?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주인이 상가 임차인한테 보증금을 안 빼줘. 기간 끝났는데 나간다고 했는데. 그럼 상가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혼자 가가지고 그냥 법원에 가서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상가 임차인도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기도 있어? 있어. 속으면 안 돼. 저는 속이려고 태어난 사람이야.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기도 상가도 있다고. 근데 서울지역에서 보증금 1억에 월세 1,000이야. 그러면 보증금을 주인이 안 빼주니까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해서 보증금을 갖다가 돌려받을 수 있는 대항력과 우선 면제권을 갖추려고 하는 이런 제도 이용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이거. 이것밖에 없다니까. 나머지는 이용 못해, 활용 못해, 적용이 없어. 제도를 못 써먹는다고 이런 것들은. 이게 바람직하지 않을지라도 일단 지금은 그래 이렇게. 오케이. 여기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 가시면 가로 큰 4번에 가로 1번요.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 아 이게 뭐냐면 깔세 들어봤어요? 깔세? 가게 점포 정리? 100원에 정리하겠다고 막 하면서 한 3달 정도 장사하다가 떠나는 사람들 있잖아. 유목민하고 비슷하잖아. 풀 다 뜯어먹으면 가는. 그때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이 없다. 가끔씩 한 3달 정도 점포 빌리자고 오는 경우가 있어. 상위법 적용이 안 돼. 그 다음에 가로 3번 공장이나 창고는 적용돼 안 돼? 공장 창고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까 못 받을까? 나눠요. 세상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다고. 여기서 이 사람이 어떤 물건을 만들어 제조 활동을 해. 예. 근데 여기서 물건을 팔거나 이런 건 안 해. 판매 영업행위를 안 한다고.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 근데 거기서 물건을 만들기도 하지만 영등포 가보면 막 공구상들 있잖아. 만들어서 그거 팔기도 하잖아. 그러면 제조도 하지만 판매 영업행위를 같이 해. 그러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인데 이런 경우 훨씬 많을 거예요. 근데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어서 시험 출제 영순이에요. 이거 이 판례가. 네, 그래서 별표 치시고. 오른쪽에 임대차 기간입니다. 임대차 기간은 첫 줄 아까 6개월 계약하게 되면 법에 따라서 1년으로 본다. 그죠? 그런데도 6개월 계약했던 임차인이 장사가 너무 안 돼. 그러니까 뭐라 그래? 나 나갈 테니까 보증금 빼달라고 할 수가 있지. 그거야 100% 할 수 있지. 누구만 할 수 있어 그걸? 임차인만. 자, 묵시적 갱신. 그러니까 계약 기간을 1년 했다고 쳐봐. 근데 묵시적 갱신은 뭐예요? 나가겠다는 소리도 안 하고 나가라는 소리도 안 하고 쑥 그냥 슬그머니 지나가는 걸 얘기하지. 지나가면 어떻게 될까? 묵시적 갱신되면 1년 연장. 그치? 주택도 묵시적 갱신되면 2년 연장. 상가는 묵시적 갱신되면 1년 연장. 이렇게 보는 거예요. 거기까지 했고. 그래서 가로 2번에 보면 존속기간은 못이 바뀌었습니다. 이것도
1년이다. 그죠? 묵시경신하면 1년이에요. 근데 그때 가로 3번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가로 3번 임차인은 그래도 언제든지 나가겠다고 해버릴 수 있고, 그러면 몇 달 있다 효력이 발생하고 3개월. 주택도 그러죠. 요거 주택은 이 기간이 이제 묵시적 갱신이 2년 되고 요건 1년 돼서 그렇지 원리는 똑같다고. 그거 빼고는 다 똑같아요. 자, 다음 페이지. 갱신 요구. 갱신 요구는 가만히 보면 임차인이 임대인 보고 계속 장사하랍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럼 갱신 요구를 언제까지 할 수 있냐? 임차인은 첫 줄 언제까지 할 수 있죠? 6개월 전부터 아까 1개월 전까지지. 그럼 거의 들어줘야 돼. 들어주는 기간은 최장 몇 년이더라? 10년이더라 이거지. 10년은 못 넘어. 그래서 주택 같은 경우는 갱신 요구하면 연장되는 기간이 2년이고 못이 박혀 있고 횟수로 딱 한 번 써먹을 수 있죠. 근데 상가는 횟수로 제한이 있는 게 아니고 상가는 일단 갱신 요구하면 앞에 기간하고 같은 기간이야. 그 가로 3번에 보시면 나와요. 가로 3번의 갱신 기간은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한 거로 보니까 만약에 앞에 기간이 3년이었다 그러면 3년 된다고 예를 들어놨잖아 지금. 못이 박혀 있지 않고 앞에 기간하고 같은 기간. 그런데 최장 10년이라는 거야. 가로 2번처럼. 그쵸? 그래서 만약에 3년을 계약했습니다. 갱신 요구했어요. 그러면 몇 년 연장? 3년 연장이요. 다시 여기서 갱신 요구할 수 있나요? 네. 그러면 또 3년 연장이에요. 여기서 갱신 요구할 수 있나요? 또 여기서?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 왜? 최장 10년까지는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갱신 요구했을 때 몇 년 늘어나? 1년만 늘어나고 끝이야. 10년 못 넘긴다는 거예요. 가로 2번. 최장 기간에 제한이 있어요. 주택은 횟수 제한이 있고. 근데 어쨌거나 똑같은 건 뭐예요? 차임과 보증금은 올려달라고 할 수가 있다. 올려달라고 할 수 있지. 다만 5%를 넘을 수가 없고 올리고 나서 1년 내는 다시 못 올린다는 게 가로 4번에 쭉 나와 있지요. 그런데 주택은 갱신 요구했다가 주택은 이런 경우지. 갱신 요구했다가 임차인이 변심을 해가지고 갑자기 또 갱신 요구했다가 늘렸다가 2년 연장했다가 나간다고 해버릴 수 있고 그래도 3개월 뒤에는 빼줘야 되고 그러잖아. 상가는 그런 제도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갱신 요구했지. 그럼 3년 연장됐죠? 3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마음대로 빠져나갈 수 있다 없다 장사 안 된다고? 없어. 충격을 받은 모습들이야 지금. 이런 차이를 아는 사람들이 잘 없어요. 주택은 언제든 해지 통보할 수 있고 상가는 못해. 이게 정상이야. 근데 제가 볼 때는 주택에서 갱신 요구했던 사람이 변심해서 언제든지 또 빠져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제도가 지나친 거예요. 그거 빨리 없애야 돼요. 아니, 자기가 갱신 요구했다 자기가 또 나간다고 그러면 임대인은 뭐야? 호구야? 아니잖아. 이게 정상이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잘 생각해야지. 3년 연장했을 때 만약에 이렇게 됐을 때 장사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 중간에 나가려면 싹 물어내고 나가야 돼. 월세 까고 나가야 된다고. 그냥 못 나간다고. 자, 갱신 거절 사유가 밑에 쭉 있죠. 갱신 요구 들어갔을 때 임대인이 거부할 수 있는 사유인데 그중에서 박스에 1번 제일 중요하죠.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다. 주택은 2기였죠. 이건 3기예요. 그 다음에 밑에 쭉 내려가 보시면 4번 동의 없이 전부나 일부를 전대했을 때. 그래서 주택하고 다른 것은 요 1번하고요. 상가는 주택과 다르게 우리 아들이 여기서 장사해야 됩니다. 비워주세요. 갱신 요구했을 때 못합니다. 없잖아요 지금. 주택만 실거주 하겠다고 해서 내쫓을 수 있단 말이야. 상가는 그런 게 없어. 근데 상가 주인들이 장사 잘 때면 뺏으려고 그냥 눈이 시뻘겋죠. 그것도 사실은 뭐 이해 못할 바는 아닌데 너무 또 지나칠 때가 있지. 근데 어쨌든 내쫓아갖고 그 자리 자기가 하려고. 점포 주인들이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시면 큰 3번에 보면 초과 보증금 일절에도 갱신 요구할 수 있다 없다 복습. 큰 3번 초과 보증금에 해당될지라도 보증금 1억에 월세 1000 그래도 임차인이 갱신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큰 4번 별표 시험에 잘 나옵니다. 전차인이 누군지 알죠? 임차인한테 또 세 얻은 사람이요. 전차인은 갱신 요구권이 있다 없다? 없어. 갱신 요구는 임차인의 권한이야. 그렇지만 전차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장사가 잘 된다면 임차인이 행사할 수 있는 갱신 요건을 대위 행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큰 4번 별표에 지금 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줄을 보면 임대인이 동의 받아서 적법하게 전대차가 이루어졌을 때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때 전차인은 갱신 요건 행사 기간 이내에 최장 10년 임차인을 대위해가지고 대신해가지고 갱신 요건을 행사할 수가 있다. 이거 중요하고 대항력 별거 아니에요. 요 대항력에서는 상가 임차인은 대항력을 인정받으려면 인도 플러스 뭐예요 또? 주민등록 대신에 뭐가 있어요? 상가 임차인은 사업자 등록. 그죠? 그런데 사업자 등록을 세무서 가서 신청하죠? 그러면 사업자 등록 신청한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긴다고 그런다. 이게 상가예요, 상가. 주민등록 대신에 뭘 써먹어? 사업자 등록. 그러면 요게 임차인, 주택은 어떻게 될까요? 주택은. 인도 플러스 주택은. 주민등록. 근데 주민등록은 동사무소 주민센터 가서 할 텐데 전입신고를 하면 주민등록 된 걸로 쳐요. 전입신고 됐다고 바로 주민등록부에 바로 올라가는 건 아닌데 시간차가 몇 초라도 나겠죠. 근데 전입신고하면 주민등록 된 걸로 봐. 조문에서, 법조문에서. 그럼 대항력은 언제 생겨요? 전입신고한 다음날 생긴다. 최근에 제가 이제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때문에 2번이나 왔다 갔다 해서 빠꾸당해갖고 사업자 등록 신청을 했잖아. 그러면 사업자 등록에 등록이 된 거하고 시간차가 좀 나거든. 그럼 언제 대항력이 생긴다고 봐? 신청한 다음날이라. 근데 거기서 거기야 이거. 근데 법조문은 어떻게 돼 있다고? 이렇게 인도 플러스 사업자 등록이 뭐다? 대항력권. 그래서 신청한 다음날 생긴다. 그게 지금 큰 1번에 나와 있잖아요 지금. 아니 435페이지 밑에 대항력의 의미 이렇게 돼 있잖아. 가로 1번에 그 세 줄 쭉 있잖아. 그러면 둘째 줄에 사업자 등록 신청한 다음날 제3자한테 이렇게 생긴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가시면 436페이지 가시면 관련 판례 나오죠. 그 중에서 판례가 몇 개 안 돼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되는데 그 중에서 시험에 나왔던 판례는 가로 2번 판례입니다. 폐업한 거. 이렇게 해서 지금 대항력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분이 지금 세무서 가가지고 폐업 신고를 해서 그럼 어떻게 돼요? 사업자 등록이 사라지는 거죠? 그럼 대항력 없어져 버린 거지. 그러니까 거기 보면 폐업을 했다가 다시 같은 상호, 같은 사업자 등록번호로 사업자 등록을 다시 했어. 그래도 중간에 끊긴 거예요. 대항력은 사라졌다가 다시 사업자 등록을 하면 그 사업자 등록을 한 다음 날부터 대항력도 생기고 우선면등권도 생긴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거기 나온 것처럼 대항력과 우선면등권이 그대로 존속한다고 할 수가 없다. 끊겼다 이 말이잖아요. 그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폐업을 하면 안 되고 그걸 유지하려면 이제 정정을 하시는 거예요. 정정을 하면 쭉 유지가 되는 거고. 우선면제권. 여기 봐봐요. 우선면제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하는가? 여기 인도 플러스 사업자 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상가 임차인이 뭐까지 받으시면 되겠다? 확정일자. 확정일자 어디 가서 받을까요? 주민센터 이런 데 아니고 세무서. 그죠? 가서 받으셔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 지금 보면 다른 거보다요. 넷째 줄에 큰 1번의 넷째 줄 보면 어디 가서 지금 확정일자를 받는다고 나와요? 관할 세무서장한테 받는다. 거기를 가끔 물어보니까 그거 알아두시고. 자, 됐어요.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어디 가냐면 438페이지 왔습니다요. 최우선 면접권. 최우선 면접권은 여기 봐봐요, 여러분들. 원리가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인도 플러스 사업자 등록이라는 대항 요건을 갖추고, 최우선 면접권은 뭐예요? 최우선 면접권은 선순위 권리자가 있을지라도 세칙에서 보증금 중에서 일정 금액을 먼저 받아가겠다 이 말이지. 이게 최우선 면접권이죠.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다? 확정일자 필요 없지. 확정일자는 등수 매기려고 받도록 하는 것이거든. 등수. 근데 얘는 등수가 의미가 없지. 세칙이 하는 박사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소액이면 된다 이 말이에요. 대신에 마지노선은 뭐다? 경매 넘어가기 전까지는 사업자가 돼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그 말이지. 그래서 이 최우선 면접권은 잘못돼서 경매나 공매로 싹 넘어갔을 때 세칙할 수 있는 권리가 최우선 면제다 이런 얘기가 큰 1번에 써져 있고, 자 그러려면 행사요건 여러분 주관식으로 해봐요. 행사요건 세 가지인데 뭐예요? 소액에 들어가고 그 전에 뭐가 있어야 되고 경매 등기 전에 사업자가 돼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입을 다물고 있으면 안 되고 배당 요구해야 되고 이렇게 있는 거지. 그럼 소액에 들어가냐? 요것은 밑에 지금 박스에 나오잖아요. 소액 보증금을 따질 때 있잖아요. 요 소액이 들어가냐 이걸 따질 때 월세가 있으면 얘네들은 상가 쪽은 월세 있으면 곱하기 100을 무조건 해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 박스에 보면 서울 지역은 얼마가 소액으로 쳐주더라? 6,500 이하야. 그런데 요거 있으니까 만약에 서울 지역에서 보증금 1,000에 월세가 50만 원입니다. 상가 조그만 점포네. 1,000에 50짜리 상가 점포예요. 요렇게 되면 소액 보증금에 들어갑니까요? 그래서 최우선 면접권 인정받나요? 곱하기 100을 해준다고 그랬잖아. 5천, 6천이니까 아이고 서울이라면 소액이네 이렇게 되는 거지. 최우선 면접권이 있네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이게 서울이니까 그렇게 되는데 만약에 이게 가만있어 봐. 서울이 아니고 여기 평촌이면 5,500이죠. 여기 평촌에 조그만 상가 점포 임차인이 있습니다. 1,000에 월세가 50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평촌이라면 소액에 들어갑니까? 아니요. 그럼 최우선 면제 세칙할 수 있나요? 아니요. 이렇게 된다고요. 주택하고 다른 게 요거죠, 요거. 그렇고 그 다음에 얼마를 세칙할 수 있냐? 오른쪽 가니까 서울은 얼마를 세칙할 수 있고 2,200. 평촌은요 1,900이거든. 예. 그러면 여기서 지금 얘는 소액에 들어간다며. 서울 지역이니까. 예. 소액에 들어가면 얼마를 세칙할 수 있어 여기? 1,000? 2,000? 200일까요? 그럼 안 되지. 지금 맡긴 보증금이 얼마야? 1,000만 원 적금 넣어놓은 거예요 지금? 나중에 탈 때는 2,200을 타게 지금 개 타는 거 보여 이거. 맡긴 보증금이 1,000만 원인데 이걸 하면 안 되지. 그냥 1,000만 원만 타는 거야 이거. 만약에 이게 이제 보증금 예를 들어 3,000에 월세가 이렇게 30이라고 해봐. 그러면 이거 6,000이잖아. 그럼 이거 소액에 들어간 거 맞죠? 환산해도 환산이라고 그래요? 그럼 최우선 면제권이 있어. 그럼 최우선 면제로 얼마를 닦아? 서울 지역에서. 이건 2,200이야. 왜? 이거니까. 이해되세요? 시험에 안 나와. 이해만 하시고 그냥 까먹으라고. 응? 아, 상가는 주택하고 조금 틀린 게 있다.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여기 같은 경우는 뭐예요? 최우선 면제권 자체가 없잖아. 근데 1,000에 만약에 40이면 어떻게 될까? 안 나온 거 이렇게 자세히 할 필요 있나 모르겠어. 1,000에 40이면 소액에 들어가지요. 최우선 면제권이 있죠? 얼마를 최우선 면제 타? 지금 또 틀리면 이제 큰일 나요. 그렇지. 아까 여기는 타는 것은 1,900이라고 돼 있지만 1,000만 원밖에 못 타지. 그죠? 이거 이제 이런데 몰라가지고 또 법원 가가지고 1,900 내놔라. 그러면 자, 그 다음에 가로 3번 최우선 면제권의 한계라고 돼 있는데 숫자 2분의 1에 동그라미 치시면 됩니다. 첫 줄에.
하여간 소액 임차인이 아무리 많아도 낙찰가의 절반을 넘을 수 없다. 이런 뜻이고요. 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가셔서 442페이지 갑니다. 거의 마지막입니다, 이제. 권리금 보장이라고 돼 있죠. 네. 봐봐요. 예, 여기가 요 점포가 있는데 요 주인은 AIA, 이거 소유자예요, 소유자. 근데 B가 요걸 점포 얻어서 영업하는 임차인이에요. 점포예요. 여기서 이제 이걸 장사하시는 분인데 장사를 잘 하셔가지고 손님이 많아. 여기 이제 식당 하시는 분이라고. 손님도 많고 뭐 자리도 괜찮고 뭐 이렇고 오랫동안 장사도 했고 그러니까 요 식당 운영했던 B는 또 이제 어느 정도 이게 되면 잘하신 분들은 이걸 계속 이게 영원한 건 없어 세상에. 아니 뭐 없다 그러면 좀 지나친 말이고 있을 수는 있는데 하여간 그래서 치고 빠지는 경우 되게 많다고. 좀 잘 됐잖아. 그러면 권리금 받고 빠져. 그게 진짜 진정한 승자인가는 잘 모르겠어. 어떤 사람들은 막 맛집 해가지고 막 유명해가지고 막 자자손손 막 많이 또 이렇게 버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아는 부동산 중개업 사장님은 이게 식당 상가 중개하면서 식당 이거 치고 빠진 거 엄청 잘해. 딱 해가지고 막 맥주집, 노래방, 뭐 헬스장 막 해가지고 좀 붐업을 시켜놓고 권리금 받고 빠져나오고 막 이런 거 해. 빠져나오면 그 다음부터 이제 내리막길이지 거기가 또 쭉. 그게 그 운영하는 사람한테 많이 달려 있어. 그러니까 제가 아는 이 부동산 사장님은 정말 열정적으로 사시는 분이에요. 막 몰두해가지고 막 하고 그러면 그냥 막 반나잇이 없어. 그냥 24시간 근무야. 그래서 권리금 1억 받고 나오고 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제 C한테 권리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C는 이제 보통 퇴직하신 분들이 많아. 퇴직해가지고 돈벌이 좀 있어야지 또 이제 또 그렇게 될 거니까 여기 이제 퇴직금 딱 털어 넣어가지고 이제 해보려고 하는데 새로 얻어서 새로 몇 년 동안 고생해가지고 딱 자리 잡게 만들면 힘드니까 돈으로 처바르는 거야. 그래서 이거 권리금 1억 줄 테니까 이거 넘기라 이렇게 하는 거지. 여기는 이제 뭘 넘기는 거예요? 영업권을 넘기는 거야. 그 영업권이 뭐예요? 이거 장사할 수 있는 권리지. 주인도 아닌데. 그 장사하면서 이 사람이 누리는 권리인데 그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 수 있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여기가 오랫동안 영업을 해서 단골이 많아. 10년 영업했어. 단골이 많으니까 그냥 특별히 홍보 안 해도 그 사람들 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거기 아무리 그래도 중간에 바꾼 것도 있지만 시설 투자된 게 또 있을 수 있죠. 냉장고 바꾼 지 1년밖에 안 됐다고. 뭐 그런 거라든지. 예. 그 시설 투자된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자리가 엄청 좋아. 무시 못하지.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자리가 너무 좋아. 사람들이 막 쏟아져 들어와. 이런 영업적 가치가 있잖아. 응? 그걸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영업권이라고. 영업권은 사고 팔 수 있나요? 사고 팔 수 있어. 그 영업권을 사고 파는 그 계약을 뭐라고 그래? 권리, 양도, 양수 계약이라고 그래요. 줄이면 권리, 양수도 계약이라 할 때도 있어. 더 정식 용어로 하면 권리금 계약이라고 해. 요 권리가 뭐예요, 이거? 영업권이에요. 영업권을 사고 파는 계약이라고. 상가, 점포, 영업권. 그때 사면서 준 돈이 뭐라고? 권리금이라고. 그래서 요 계약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불러요? 권리금 계약. 권리금 계약을 해서 이 식당을 인수받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그 식당을 여기서 운영할 수 있어요? 그것만 갖고는 안 돼. 주인하고 뭐 해야 돼, 이번에? 무슨 계약을 해야 돼, 이번에? 점포 임대차 계약을 해야 돼. 임대차 계약. 점포 빌리는 계약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계약 기간 뭐 2년에다가 보증금 5천 넣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줘야 돼, 주인이. 그래야 정당하게 여기서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는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겠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죠.
다음에는 주인하고 뭐예요? 점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이건 됐는데 주인이 틀어갖고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 응? 저희도 그런 건 당해봤는데 주인이 무조건 안 해준대. 왜 꼴보기 싫대. 안 해주겠대. 제가 잘 되는 거 못 보겠다는 거야. 안 해줘버리면 이거 다 꽝이야 이제. 못 받아 먹어 여기서. 왜냐면 보통 이런 권리금 계약서에 이 계약서에 이게 안 되면 다 뭐예요? 무효한다는 다 그런 특약을 집어넣어. 어떻게 믿어? 이 사람이 안 해줘버리면 못하는 건데. 그죠? 그러니까 이 관계가 좋아야 돼. 근데 옛날에는 박근혜 정권 이전에는 인수받을 사람 데리고 갔어요. 이 사람이 이 임대차 계약을 해줄 의무가 있냐 그랬을 때 없어. 그러니까 기분 나쁘다고 해서 안 해주고 그래서 권리금 못 받아먹고 막 그래도 할 말이 없어요. 얘가. 그래서 인사 꼬박꼬박 잘하고 명절 때 선물도 보내고 이렇게 잘 관계를 해둬야 나중에 가서 어떻게 권리금이라도 좀 받아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권리금이 보장이 안 됐던 시절이야. 근데 박근혜 정권 시절에 어떻게 바꿨냐면 이렇게 데려가잖아. 그럼 요 사람은 특별한 경우 아니고는 이거 해주게 돼 있다고. 그 뭐예요? 그걸 통해서 권리금 받아먹을 수 있도록 해준 거야. 그게 뭐 권리금 보장이라고. 그 제도가 생긴 거예요. 없던 게. 그 대신 요 사람은 새 임차인을 아무 때나 데려가면 안 되고 언제 데려가야 돼? 임대차 계약이 끝나기. 여러분 그 교재에 보면 어디가 있냐면 442페이지 보시게 되면 큰 3번이 있어요. 권리금 회수기의 보장이라고 돼 있죠. 거기서 첫 줄을 보면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언제부터? 6개월 전부터 언제까지 새 임차인을 데려가야 돼? 종료시까지예요. 그게 핵심이요. 6개월 전부터 임대차가 끝나는 종료 시점까지 데려가야 돼. 그러니까 만약에 요 임대차 계약 기간이 2년이다 그러면 1년 남았는데 데려가서 그럼 여기가 요거 안 해줘도 할 말이 없어. 언제 데려가야 돼? 6개월 전부터 종료시까지. 1개월 전 아니에요. 종료시까지. 여기가 시뻘겋게 칠해줘야 돼. 여기 핵심 중에서도 핵심이야. 좀 문제가 있지 사실은. 그죠? 이렇게 내려갔을 때 둘째 줄을 보세요. 권리금 계약에 따라서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안 해주면 안 된다는 얘기지. 해줘야 된다는 거지. 근데 여기가 안 해주고 해박 넣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자, 어떤 경우냐. 데려가서 그랬더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한테도 권리금을 좀 달래. 한 2천만 주면 해주겠다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은 여기도 권리금 주고 여기도 또 줘야 된다. 싫을 수 있잖아. 타산에 안 맞을 수 있지. 그럼 도망갈 수 있지 이렇게. 그래서 밑에 보면 방해 행위 사례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보면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주인이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뭐요? 받아 챙기는 거. 수수. 이런 게 다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렇게 수수, 요구 이렇게 하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내뺀다고. 그럼 권리금 못 받아먹죠? 권리금 받아먹는 걸 이걸로 해박 넣는 거죠? 이럴 때는 요 사람한테 여기가 너 때문에 내가 권리금 못 받아먹었어 이렇게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야 손해배상 해 이렇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하는 거지. 그러니까 정당하게 받아먹을 수 있는 기회를 여기가 해박나서 못 받아먹으면 뭐 할 수 있다. 배상 청구. 요거요. 예? 요거까지 해서 보장이 되는 거예요. 또 방해하는 행위 중에 제일 밑에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이 사람 데려갔어요. 그랬더니 보세요. 요 주인이 이 사람을 구석지로 끌고 가. 그래가지고 이 사람 욕을 신나게 해. 나쁜 놈이라고. 그러니까 쟤한테 그 권리금 주고 그러면 난 도저히 못하니까 쟤한테 권리금을 안 주면 나 해준다는 거야. 여기가. 이 사이가 안 좋아서 그런 거죠. 그래서 권리금을 못 주게 만들어. 이 사람한테. 근데 권리금 안 주면 이걸 인수할 수 있나요? 없지. 그래서 구석지로 끌고 가서
지급하지 못하게 했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이 사람이 이제 그거 알았죠. 그래서 이 사람 안 한다고 그러죠. 그럼 요렇게 이렇게 배상 청구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동그라미 3번. 이런 케이스가 실무적으로 많은데, 자,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 요 C. 자에게 상가 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 건물의 차임 보증금, 그 밖에 부담했다는 금액에 비추어 현저의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거 이렇게 돼 있죠. 자, 무슨 얘기냐? 조금만 더 하고 이제 끝냅니다. 갔더니 여기가 지금 보증금 5천에 월세가 한 300만 원 정도 됐었다고. 근데 요리 데려가니까 요 사람이 하는 소리가, 요 사람한테 하는 소리죠. 아, 이거 해드릴게. 그러시요. 권리금 주고받으시고 뭐 하여간 해드리는데 보증금 1억을 올려주시고요. 월세는 300이죠. 300이요. 600으로 해주십시다. 600으로 해주시면 내가 해드릴게. 2배잖아, 2배. 이 타산이 안 맞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2배로 올라가면. 그럼 이 사람 내뺄 가능성이 높. 도망가. 권리금 못 받아먹어. 화나. 그럼 뭐 할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여기서 해방 넣는 거죠. 지금 주인이 해방 넣으면 손해배상까지 해줘야 된다 이 말이지. 그 세 가지인데 여기 지금 여기 세 가지가 지급하지 못하게 있죠. 그 다음에 뭐 고액의 보증이나 월세를 지금 부르고 있죠.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하셔야 돼. 오른쪽 페이지 네 번째는 뭐 기타예요. 기타. 그러니까 별로 필요 없는데.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은 자 자기한테도 권리금 달라고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받아먹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순 우리말로 바꾸면 나도 줘.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순 우리말로 하면 주지 마. 요게 세 번째 고액을 부른 거죠. 많이 줘. 요 세 가지가 요 사람의 목소리야. 근데 그게 귀신 목소리예요. 귀신 목소리. 귀신 목소리. 나도 줘. 주지 마. 많이 줘. 이 귀신 목소리가 들리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 도망가잖아. 도망가라고 귀신 목소리 하는 거야 지금. 그러면 이렇게 손해배상 청구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그래서 이걸 권리금을 보장해 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 근데 손해배상 액수가 문제야. 그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443페이지 봐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로 3번에 동그라미 1번.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 기회에 방해를 하면서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해 한 때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그 손해배상액은 여기에 핵심이요. 신규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아까 칠판에서 1억이었죠.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평가를 해서 점포의 권리금이 얼마나 되냐라고 했을 때 이제 감정평가사가 매긴 금액이요. 그 금액 중에서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근데 감정평가한 금액은 종료 당시의 점포 권리금인데 요 1억이고 주고받기로 한 거. 그러니까 이거보다 보통 이게 낮아요. 감정평가 금액이. 그래서 예를 들어 7천이다 이렇게 되면 손해배상 청구할 때는 1억까지 청구할 수 있다 아니면 7천만 원까지 청구할 수 있다. 7천이다. 그럼 7천만 원 청구하면 다 받아주는 거냐? 그것도 아니야 또. 판사가 또 이것저것 깎아서 뭐 3천이나 뭐 인정해 줄 거예요. 그러니까 권리금을 보장받는다고 하지만 관계를 잘 해가지고 1억을 받아먹는 게 좋은 거지. 둘이 싸워가지고 법대로 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좋을 게 하나도 없다 이 말이지. 법대로 하자고 해서 행복하거나 성공한 사람 잘 못 봤어요. 망하는 거예요. 법대로 하는 게 아니고 뭐요? 인간적으로 합시다 이렇게 해야 돼. 그래 진짜로. 자 그렇고 동그라미 3번에 가보시면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도 몇 년 지나면 못한다더라? 3년 지나면 못한다더라 이 말이지. 자 마지막 거 밑에 보시면 그러면 이렇게 새 임차인을 데려갔을 때 100% 여기가 이걸 해줘야 되냐? 예를 들어 쉽게 말씀드리면 한 95%는 해줘야 된다고 봐. 근데 한 5% 정도는 안 해주고 정당하게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있다. 조금 있어 조금.
어떤 게 있을 수 있겠는가 보면 443페이지 큰 4번 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이요. 자,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다. 요 사람을 데려왔는데 자력이 없는 사람을 데려왔다. 자력이 뭔지 알죠? 네. 다른 말로 거지라고 그래요. 거지를 데려와서 거지 데려와서 해달라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월세 받아먹어? 그래서 아이고 그렇게는 못하지 이런 거야. 이거 거지고. 두 번째,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자, 핵심적인 부분은 의무를 위반할 우려야. 의무 위반할 우려가 있다는 게 어떤 경우인지 잘 모르겠어. 그런데 아무래도 그러니까 나 잊지 못하는 게 북한산 계곡을 한번 갔는데 어떤 남자가 그 딸하고 이렇게 막 놀아주는데 막 문신이 막 새겨진 사람이야. 잘생겼는데 문신이 근데 그 문신 조그만 게 아니고 커. 이쪽 팔뚝이라 그 등짝을 벗겨보면 막 거기 뭐가 용이 있거나 막 그럴 것 같은 느낌이잖아. 그러니까 계속 눈길이 걸어가면서 좀 멀리 가게 되더라고, 이렇게. 그런 사람 아닐까 싶어. 또 비슷한 경험이 있는 게, 아파트 월세 계약을 하는데, 그 임차인이 있잖아요. 고양이를 키우더만? 고양이를 딱 하나 안고 왔어. 근데, 거기는 이제 그때 당시 소매 끝에, 이렇게 문신이 딱 나오더라고. 근데 그게 문신이 무슨 조그만 문신이 아니야. 위로 안 올려봤으나 위에서 길게 이렇게 가지치어 나온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아무 표정이 없었지만 주인분 있잖아. 계약하는 날 주인분이 끌고 가가지고 저 사람도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더라니까. 저도 정확히 뭐 하는 사람인지는 몰라. 근데 느낌은 물장사야. 느낌은 물장사인데 우리가 몇 번 소개시켜줬는데 월세 한 번도 밀린 적이 없고요. 현금 많고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저희가 강조했죠. 월세 한 번도 밀린 적이 없고요. 우리가 몇 번씩 소개해가지고 월세 계약하고 그러는데 돈 많은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 지금은 정확히 모르지만 IT라나 뭐라나 우리도 모르지. 그러니까 이쪽 두 부부가 왔었는데 부부는 진짜 순둥이가 세상에 그런 순둥이가 없어요. 너무 착해갖고, 그냥, 말도 그냥 조용조용. 한 30대 중반이나 될라나. 근데 그 재산은 어디서 왔는가 모르겠어.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10몇 억짜리가 2채나 갖고 있더라고. 자기가 노력해서 샀을까? 그게 이거야. 의무를 위반할 우려. 문신. 온몸에 문신을 새기고 왔어. 네, 그러면 못 해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오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논란이 좀 있는데 요 사람이 이걸 물리칠 때 어떻게 물리칠 수 있냐면 나 이거 세 안 놓는다고 하는 거야. 내가 이거 세 안 놓고 월세 내가 지금 돈이 문제가 아니라고. 내가 지금 세를 놓을 기분이 아니라고. 돈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지금 세를 놓을 기분이 아니라. 그러니까 죄송하다고. 그게 이거야. 그러면 법에서 요구할 때 1년 6개월 이상 진짜 세 놓는 거 안 하고 그렇게 한다면 그건 너의 진정성을 인정해 줄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1년 6개월 이상 세 안 놓고 그렇게 한다면 너가 이거 거부해도 너 진정성을 내가 알아줄게. 너 진짜 기분이 안 좋구나. 이렇게. 세 번째가 뭐라고요? 기분이 안 좋네. 이렇게. 세 가지. 됐어요. 그 다음에
444페이지 가보시면 하나만 보고 이제 쉽니다. 거기 중간 정도에 보면 뭐가 있냐면 임대차 계약 해지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해지 있죠, 해지. 예. 요 몇 달치 월세가 밀려 있으면 점포 임차인을 내쫓아버릴 수 있다. 3기다.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상가는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우리 진도 다 못 끝냈죠? 다음 주에도 또 똑같은 패턴으로 2시간을 더 할 거예요. 뒤에 경매하고 매수신청 대리인 똑같게 하고요. 요 쉬었다가 이제 기출문제 그로 개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네, 쉽니다.